이런 상황으로 쫓아오니 차라리 적정한 간격으로 호퍼칩 쓰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느 정도 눌러주고 독립은 하려고 하겠지만 눌러주고 그 번 돈으로 R&D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나가자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 인공지능 시장은 완전히 5호 16국 시대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업계 최강자들끼리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구글도 삼성전자와 젠틀몬스터 그리고 미국 안경 브랜드 워비파커와 손잡고 내년에 스마트 안경을 내놓는데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돼 있어서 이게 뭔지 착 보기만 해도 알려주고 결제도 해주고 이런 기능 생긴다면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중국 기업들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시착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호퍼 계열에서 제일 좋은 칩 중국에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 중국이 약간 그거 우리 꼭 필요한지 애들한테 일단 물어볼게 이런 입장이에요. 왜 버티는 건지 혹시 미리 가져간 건지 자세한 내용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박사님 이 인공지능파는 하루만 뉴스 공부를 안 해도 이게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달라지는데 네. 스마트 안경 있잖아요. 네. 박사님은 요거 굉장히 지지하시는 쪽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체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연산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이 칩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안경이나 다른 데서 하려면 엄청난 발열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배터리 소모가 일어납니다. 오래 쓰고 있으면 그렇죠. 귀여워요. 무거워지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 허리에 배터리를 차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숭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여기에 이번에 에어팟 같은 경우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AI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산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생활에 편리해질 수 있는 이러한 기능으로 저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도 지난달 말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돼 있는 스마트 안경 쿼크를 출시를 했어요. 샤오미는 뭐 그보다 먼저 내놨었고 네. 스마트 안경을 중국 기업들이 저마다 막 발빠르게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여러분 이제 AI 여러분 거대 언어 모델로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걸 쓰고 계실 텐데 여기에 기능 중에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해서 텍스트로만 답변을 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 입력하거나 우리가 보이스로 입력을 했을 때 보이스 음성으로 답을 한다든지 또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서도 음성을 답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그 기능을 누르고 카메라로 여기가 어디지? 앞에 보이는 것이 뭐야? 여기 음식 메뉴가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나한테 번역해서 알려주려면 이런 부분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스마트폰에만 가둬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안경으로 가져가는 거. 과거에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안경을 뭔가를 끼면 뭐 여기다가 안경 저기 뭐 카메라를 막 6개 7개 막 달고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오타쿠처럼 보이고 이랬었지만 이제는 레이방 메타에서는 레이방하고 같이 있었죠. 레이벤이요? 레이벤하고 끼고 이쁜 곳에다가 남들이 보기엔 저것이 AI 글래스인지 일반 레이벤인지 구별을 못하는데 AI 기능이 있는데 제 귀에는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제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을 지금 중국 기업들도 내놓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삼성전자하고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젠틀몬스터 그다음에 워비파커랑도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만 원 정도에서 130만 원 정도를 한국 돈으로 주셔야 되는데 40만 원 밑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에다 추가적으로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연결된 AI 기능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저렴한 버전으로도 여러분 안경 끼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관광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 정말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글래스는 대단히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어폰 하나씩 갖고 있듯이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갖고 있듯이 블루투스 안경으로 가는 시대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도 지금 아주 예전에 내놨다가 사실 그 사업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단종됐던 구글 글래스의 새로운 버전을 내년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메타가 원래 요쪽에 진심이지 않았어요, 박사님? 네. 누가 앞서갈까요? 저는 이제 누가 앞서가는 것이 이제 의미가 별로 없게 된다고 보는데 우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 속에서 흔히 말하는 AR, XR 이런 걸 했었는데 네. 우선 사실상 지금 접었거든요. 우리가 메타로 이름 바꾸면 안 된다고 같이 방송했어요. 맞아요. 박사님. 기억납니다. 큰일 난다고 그러다가. 그랬더니 메타에 올인했다가 다시 AI로 올인하면서 그런데도 자존심은 있어서 메타를 담당하는 부서를 놔뒀다가 대부분 부서의 직원, 네. 핵심 직원들을 해고했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저는 철수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여러분 구글 글래스가 2014년인가 나오면서 논쟁이 됐던 것은 카메라가 있으면 저 사람이 가뜩이나 특히 구글은 그거를 남성들을 모델을 썼거든요. 그 남성들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도찰하고 있는 것인지 막 투시도 되고 이럴까 뭐 봐. 촬영하고 있는지 저 왜 끼고 있는 건지 촬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사회적인 비판 기능과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틀몬스터나 젠틀몬스터는 그냥도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안경을 많이 만들잖아요. 테를 여기에 예를 들면 오비파커라든지 또는 레이벤이라든지 이쁘장한 것을 썼는데 추가적인 기능 아무것도 없이 AI만 여기다가 탑재를 시켜도 우리가 지금 에어팟에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의 기능만 였는데도 사람들이 저 해외 출장 갈 때나 비즈니스 일하시는 분 쪽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거 도움이 되겠는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그거 끼고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영어로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해외에 갔을 그렇죠. 때 고를 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 모시고 네. 해외에 막 말이 어려운 식당 이런 데 갔는데 이게 뭐란 얘기야. 안경 쫙 봤는데 엄마 이게 이름이 되게 긴데 꽁치래. 이런 도움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역할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 한국은 이제 일상적으로 끼는 문화는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있지는 않지만 여행 가서는 또 많이 한국 분들도 착용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여행 가면서 이제 여행 필수템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저 같아도 지금 구글 번역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일단 들어서 카메라로 보고 한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의미까지는 안 풀어주니까. 그리고 가이드도 해주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화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함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개인 관광 가이드가 여러분들 안경과 귀에 이제 착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눈과 귀를 도와주는 이런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람들에게 바로 딱 저걸로 뭔가를 촬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구나. 나 이런 부분에서 네. 유용성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주초에 이미 알려드렸는데 의미를 좀 곱씹어 볼 게 있어요. 중국의 그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을 미국 정부가 허용을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시주석하고 얘기를 끝냈다 SNS에 올렸거든요. H200이 블랙웰만은 못하지만 호퍼 계열에서는 최고 사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H20에 비하면 훨씬 좋은 건데 이거 준다고 하면 중국이 땡큐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네. 글쎄 그게 굳이 필요한지 일단 수요 조사를 해볼게 하면서 한 발 뺀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센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뒷문으로 그동안 다 받아 썼기 때문이에요? 물론 뒷문으로 오늘 연합뉴스 기사처럼 딥시크가 뒷문으로 호퍼칩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지금 미국의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대단히 유력한 네.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출처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는 부인했고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저런 식으로 또 빼돌리는 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건데 지금 미국에서 논쟁이 됐던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중국을 막아버리고 금지시키는 것, 기술 수출 금지시키는 것이 미국에게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일정한 간격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유지해서 가는 것이 견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쟁이 붙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었던 것이 바이든 행정부인데 그 당시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 엔비디아의 칩을 거의 핵무기 수준으로 간주를 했어요. 네. 위험한 물건이고 이것은 적대국가 경쟁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쫓아오지 않냐.
쫓아왔거든요. 사실은 좀 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정도 2년 정도의 격차를 가지면서 쫓아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특히 블룸버그가 올해 봄부터 계속 보도하고 있는 여러 차례 보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웨이의 칩이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많이 격차가 난다고 느꼈는데 하웨이가 이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고 하는 어센드 칩을 384개를 연결한 겁니다. 연결했더니 호퍼칩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가 낼 성능을 이걸 다 바느질해가지고 이어 붙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중국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 9월 달에 전기의 국가라고 첫 번째 전기의 국가를 할 정도로 지금 내몽고라든지 이쪽 서쪽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전력을 마음대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쫓아가 보자.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쫓아오니 차라리 적정한 간격으로 호퍼칩 쓰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느 정도 눌러주고 독립은 하려고 하겠지만 눌러주고 그 번 돈으로 R&D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나가자라는 것이 사실은 엔비디아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누르면요. 저기 타이완 침공하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누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격차를 둬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서 중국이 뭐냐면 민간에선 쓰고 싶으면 사유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에서 쓰려고 하면은 금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열어줘야 자신들의 자국에 있는 하웨이가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시장이 열려서 쫓아갈 수 있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만들어지는데 사유서를 내라는 건 인정을 해줄게. 딥시크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너네도 가장 앞서가는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테니까 쓰긴 써. 근데 뭐 나머지 기업들 너네들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 너네들은 하웨이 써. 국산을 써.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이중 전략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이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무서운데요. 그 하이엔드 시장은 하이엔드대로 가면서 안에 있는 시장은 생태계를 탄탄하게 가져간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럼 H200을 왜 준다고 했을까 갑자기 이것도 궁금한데 물론 팔 때마다 25%씩 자리세를 떼가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거 가지고 엄청난 세수를 노리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지금 미중은 다시 관세 이 전쟁으로서 멀어졌던 관계를 대단히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한판 흔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리 문제는 지금 미국에게는 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 부분에서 완화해서 미중 간의 어떤 협력을 하면서 서로가 전략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관계가 미국은 결정을 했는데 중국이 좀 안 쫓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토리를 더욱더 세게 내놓고 우리는 반도체 칩을 주겠다는 쪽으로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요. H20을 가지고도 사실은 상반기 때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사갔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거예요. H20은 안 살래. 자존심 상해. 우리 주려면 H200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거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200은 한국도 구하기 아직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국도 지금 물론 한국에 이번에 젠스랑이 와서 합의한 것은 블랙에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겁니다만 한국에도 후퍼칩은 지금 5만 장을 넘기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거를 중국에서 구하겠다고 지금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중국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H10은 받아도 여러분 가장 큰 H10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중국 규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GPU를 하나만 쓰는 거에서 하나에서의 이 메모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메모리하고 GPU하고 연결이 중요한데 이것을 빠르게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온 것이 HBM입니다. HBM과 GPU 간의 연결도 중요한데요. GPU를 여러분 하나를 사서 호퍼칩이든 이것이 블랙일 칩이든 보통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사잖아요. 이거를 연결하는 NVL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링크가 있어요. 이거의 속도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도 세컨드당 그러니까 초당 600기가바이트 밑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A200이라는 것들 A800이라는 게 나오고 H20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400기가와트예요. 기가바이트예요. 초당. 그러니 이 속도가 느리니 이 데이터 센터를 사도 자기네들끼리 연결 속도가 느리면 훨씬 더 AI 훈련이 늦어집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아예 막아놓은 거거든요. A가 늦게 크는 거죠. 그렇죠. 근데 H200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속도를 600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600이거든요. 이러면 마음껏 600 이상이기 때문에 마음껏 데이터를 연습을 시키면서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H20을 상반기에 풀어봤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긴
그래서 서비스가 기계가 성능이 떨어지는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강력하게 흥칭 이렇게 했지만 네. 거절했지만 흥치뿡 했는데 H200은 지금 받을 가능성이 너무 센 높다고 봅니다. 척하지만 예. 지금 수요 조사하는 척하지만 마지못해 받는 척하면서 되게 많이 사갈 거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의회 안에서 좀 헷갈린다는 여론이 나올 만할 것 같아요. 이거 보안이라며 국가 안보라며 H200 이거 꽤 좋은 건데 이거 왜 갖다 팔아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예 그냥 이런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 수출 금지하자 이런 식의 지금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에 바로 이번에 결정이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도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네. 모양새가 그려져야 엔비디아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 갈지 이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논쟁이 되는 건 여러분들도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경쟁 상대에게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물건들을 판매 금지시켜서 격차를 벌릴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판매해주면서 우리에게 종속적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쫓아올 수 있는 기력을 좀 빼는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H200을 수출하자는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완전히 금지시켜놨더니 384개나 연결해가지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하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창업을 하고 중국은 되게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2027년에는 쫓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리바바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웨이도 선언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SMIC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도 지금 7나노하고 5나노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목표는 2027년을 미국 수준으로 쫓아올 수 있는 반도체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 입장은 이거를 2008년, 2029년으로 늦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미국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루빈으로 나아가고 네. 이렇게 해서 격차를 못 쫓아오게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격차를 일정 정도 계속 유지하면 미국이 좀 더 앞서 간다라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반대하는 거는 격차를 줄이고 좁히고는 둘째 문제고 우선 이 좋은 칩을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국방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뭔가 미국의 적대국의 특히 국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건 위험한 것이다. 이 주장도 또 전혀 경청을 안 할 이유는 또 없는 이유가 그동안 그런 논리를 주장이거든요. 쭉 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행정부는 결정했지만 의회가 지금 최종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의회가 이것을 발의하게 됐으니 통과가 되느냐 안 통과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질식을 시키겠다. 이쪽 시장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쪽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면 어떻게든 끌려가는 구조니까 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죠. 근데 요 상황까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하고 나면 자리세를 떼간대요. 근데 심지어 요즘 황당한 게 예전 조선시대 버티고개에서 버티고 있던 도적도 아니고 자리조차 제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정부가 25% 떼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헌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헌법에 수출세를 금지하고 있어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떼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거 엔비디아가 헌법 소원을 하면 이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네. 조금의 이렇게 아예 트릭을 쓰는 거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네.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지금 여러분 생산은 TSMC 타이완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면 관세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25% 관세 내고 다시 미국까지 왔다가 배를 타고 그 비용도 다 중국이 내야 됩니다. 네. 25% 관세에다가 물류 비용까지 해서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미국 세관에서 미국 내부로 안 들어가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럼 25%의 관세를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관세가 25%면 뭐 그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야, 하나에 되게 슈퍼칩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페라리 가격이 그러니까요. 페라리를 갖다가 거기서 수십만 대 사기고 수백만 대도 살 수도 있는데 한 개당 페라리 한 가격이. 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를 25% 관세 매긴다는 것은 미국 정부로서는 큰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불법으로 어차피 지금 딥시크 지금 이번에 언론에 연합뉴스 나온 보도에 따르면 즉 유령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은 다음에 엔비디아가 검사를 옵니다. 진짜로 우리 데이터 센터 거기
거기다 그걸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즉 중국 외에 있는 다른 나라 국가겠죠.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고 돌아가면 그렇다고 한 달마다 다시 검사 오지는 않잖아요. 한 번 제대로 설치하는 1회만 검사하고 끝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철거하는 거죠. 철거해서 그다음에 다시 부품을 쪼개서 중국에다가 이렇게 다시 밀수를 탁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별로 득을 못 보고 미국 정부도 득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왕 가는 거 그래 가라. 가고 그 대신 돈 내고 가고. 여러분 근데 R&D 비용에서 여러분 지금 호퍼칩에서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거의 80% 가까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 다음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이 엄청난 돈으로 구글이 제미나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부채가 약 50%는 지고는 있어요. 근데 50%를 자기 돈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뭡니까?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기술의 그 선도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이 논리가 타당성이 미국이 기술 우위를 앞세워가는 부분에서 있어서 자기네들의 물건을 그 고수익률이 나는 이 반도체를 팔고 고수익률이 나오는 검색 광고를 제공하고 고수익률 나오는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이 돈으로 제미나이를 만들고 있고 이 돈으로 다음에 루빈 칩을 만든다고 볼 때 미국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살려는 드릴게 하면서 R&D에 그런데 시간 쓰고 돈 쓰지 마 하면서 계속 2인자로 남겨두고 싶다 이런 속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가장 빨리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